아, 애매하게 잘려서 한 편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권과 신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제도로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정치 제도가 이제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집사부 중심, 집사부는 왕의 직속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 같은 거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시중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의 집사부가 이제 권한이 강해지고 시중의 권한이 강해지면 기존의 이제 귀족회의체였던 화백회의 그리고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더 높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어, 또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중에 토지 제도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데 기존에는 노급이라고 하는 걸 지급을 했어요. 근데 노급하고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한 게 왜 왕권이랑 왕권 강화는 관련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권리를 이 귀족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어떤 거냐면 음, 하나는 수조건이고 하나는 이제 노동력 징발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조건은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리가 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제 월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땅을 이제 지급을 해주고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귀족에게 그 신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직접 세금을 걷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월급 개념으로 받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수조건이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노동력 징발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지역에 내가 토지로 받은 지역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이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대민 지배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너무나도 강해서 신하들의 권리가 엄청나게 강한 때였다고 보면 돼요. 그런 때는 원래 노급을 이제 지급을 했었는데 신문왕 때 돼서는 그걸 폐지시키고 신하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전이란 걸 지급을 하게 되는데 관료전은 수조건은 그대로 인정을 해줘요. 이거는 뭐 관리로 이제 일하게 되니까 월급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니까 수조권은 지급했지만 대신에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엄청 높일 수 있는 노동력 징발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조건만 주어지는 거. 그게 이제 관료전. 그래서 노급과 관료전의 차이는 잘 비교를 해야 되고 정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건 우리 교과서 안 나오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는 구서당과 십정, 중앙군은 구서당이고 지방군은 십정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됐는데 서당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부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 포인트는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다 포함시켜서 민족 통합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고, 다음 이제 십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방군인데 기본적으로는 각 주에 이제 각 주에 한 정을 배치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지방이 총 9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한 정씩 배치하게 되면 구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특별하게 한주라고 하는 지역에만 이 정을 배치했어요. 그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한주라고 하는 요 지역은 다른 데들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일단 그리고 요충지라고 볼 수 있겠죠. 발해를 일단 접하고 있고요. 다음에 한강 요 유역을 이제 요충지라고 했는데 요 지역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군사적 요충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규모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 이제 이런 이유로 해서 특별하게 한 정을 더 배치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10정이 됩니다. 정이라고 하는 단위도 하나의 부대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국학이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면서 유교 이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게 충효 사상인데 충은 뭐 당연히 왕권과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 효도 왕권이랑 연결시킵니다. 모든 이의 어버이는 왕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왕권과의 이제 효를 같이 충효를 같이 섞어버려요. 그래서 왕권을 더 높이는 데 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유교 정치나 뭐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육두품 세력들이 막 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서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점차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다시 지방 제도를 좀 봐야 되는데 전국을 구주 9개의 주로 나눴고요. 다음 주 밑에 군과 현을 설치했는데 여기까지는 지방간을 파견을 했고요. 말단 행정구역 촌이 있는데 여기는 기존의 토착 세력 그 지역에 원래 이제 좀 힘 있는 애가 촌주가 이제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 촌락문서라고도 하고요. 민정문서 이런 것들을 3년마다 작성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은 뭐 인구 들어가고 그리고 토지 그리고 뭐 과실수 그리고 가축 이런 것까지 정말 세밀하게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세금을 이제 거두는데 활용을 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부곡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고요. 다음 오서경이라고 해서 좀 이거는 좀 특별한 애인데 작은 수도란 뜻이거든요. 작은 소자에 수도 경자예요. 그래서 작은 수도. 그러니까 경주가 한반도에서 보면 굉장히 남동쪽이 이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좀 지방의 좀 중요한 지역들에 작은 수도를 좀 설치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위치들이 굉장히 절묘해요. 그래서 옛 고구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유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라든지 옛 백제 지역 그리고 옛 가야 지역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수도에 치우친 약점도 보완하면서 또 지방 세력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치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발해의 발전을 좀 보면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 같은 경우는 고왕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 왕이 무왕, 그 다음 문왕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무왕과 문왕은 말 그대로 요 무는 이제 힘쓸 무는 이제 문화적인 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당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를 비교해서 보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당의 이제 힘으로 맞섰던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고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문화를 받아들였던 인물이다, 수용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기에 좋을 겁니다. 무왕 때는 그래서 산둥반도를 먼저 공격하기도 해요. 당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제 발해 장군은 아마 장문휴라고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둥주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와, 세탁기 되게 시끄럽네. 다음 이제 그다음 이제 이어지는 문왕 때는 당과 이제 친선 관계를 맺고 이제 수도를 막 상경으로 천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문화적으로 당과 좀 문화적으로 수용을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상경성이 당의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예요. 그걸 나중에 우리 또 문화적인 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쭉 이어지다가 발해의 가장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선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영토 확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동으로는 연해주 지방까지, 서로는 요동, 그리고 남쪽으로는 영흥, 북쪽으로는 헤이룬강 해서 지금의 이제 러시아 지역까지도 굉장히 높게 치고 올라갔던 때가 이제 선왕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엄청난 영토를 넓혔고 이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한 나라라는 뜻의 해동성국으로 굉장히 칭송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던 발에도 결국은 귀족들의 권력 투쟁,
그리고 9세기 후반에 국력이 점점점 약화되다가 926년에 거란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뭐 발해 붕운동이 일어나기도 해서 잠시 정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도 했는데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상당수의 유민들이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고려는 그 이전에 이미 918년에 건국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발해 멸망이 그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고려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둘 다 이제 고려 같은 경우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걸 이제 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발해 입장에서는 뭐 거의 같은 이제 유민의 생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려로 망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상경성의 이제 주작대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발의 이 상경성의 구조인데 당의 장안성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안성을 좀 모방한 형태다. 그래서 당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당이 아니죠. 발해의 이제 통치 체제를 또 봐야 되는데, 발해의 중앙 관제는 당의 삼성육부를 수용해서, 마찬가지로 삼성육부제가 나타나는데, 그 운영은 굉장히 독자적이었다라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베껴오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은 이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정당성이 가장 중심이 되는 통치기구이고 그 아래에 이제 육부를 두고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런 형태인데 육부의 운영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일단은 좌사정, 우사정 해서 요 육부를 3개씩 나눠서 이제 이원적 체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그 육부의 명칭이 원래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이제 명칭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교적인 덕목으로 육부의 명칭을 붙였다.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굉장히 유교적인 덕목으로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 좌사정, 우사정으로 이렇게 이원적 체제로 운영이 되어 가고 그리고 여기 중인, 의지, 예신 이렇게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인 덕목이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특징입니다. 그 다음 지방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나뉘었다고 해요. 그 신라가 아까 통일신라가 9주였거든요. 9주. 근데 그 주보다 더 큰 단위인 부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 일단 수도만 해도 5개예요. 수도가 5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왕이 요 5개에서 전부 다 살았느냐 그건 아니고 왕마다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총 5개의 수도가 있었고 다음 15부 그래서 주보다 더 큰 단위의 이제 부가 있는 건데 주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은 경상남도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 아래 군, 현 그리고 촌락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뭐 경상남도 무슨 시 무슨 동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돼요. 네. 촌락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시골 생각하면 되는데 발해의 민족 구성은 거의 한 90%가 이제 말갈인이거든요. 그리고 10%가 이제 고구려인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촌락 같은 경우는 이제 말단 행정구역이니까 거의 다 그냥 일반적인 말갈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토착 세력가, 그러니까 이게 말갈 뭐 족장이나 뭐 추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다스리는 형태인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말가린이 거의 인구 전체를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거든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려 살았을까라는 걸 좀 보면 요 말단 행정구역을 촌락을 이 말갈족 추장들이 직접 자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치를 허용해 주면서 그리고 말갈족들의 전통과 뭐 관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문명화시키고 이러지 않았다는 점이 말갈인들의 저항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 중앙군 12 그리고 지방군은 뭐 별도의 독립부대가 배치되었다 이 정도 이제 설명만 나옵니다.
일단 요까지 해야겠네요. 요 다음이 신라 말에 엄청난 이제 혼란기가 오는 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좀 해서 힘들었을